엄마, 나 너무 추워.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 아이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말했습니다. 쉰이 넘은 딸이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뼈만 앙상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딸의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지독한 병원 냄새 속에서 내 딸 아이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이 유난히 가늘었습니다. 저 가느다란 손목으로 평생을 어찌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어미인 나는 다 압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래된 기억과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의사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고 아들은 붉어진 눈으로 주먹만 쥐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70. 험한 세월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 아픈 것만큼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딸 아이는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기계의 의지에 겨우 숨을 이어가는 딸을 보며 나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불행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비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은 이미 검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조직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나, 제가 살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움보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어 늘 든든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의 몸에 칼을 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딸을 보니 아들의 결심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집을 살렸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뿐인 내 아들입니다. 딸은 하나뿐인 내 딸입니다. 어미에게는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자식입니다. 어찌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의학이 좋아서 금방 회복한다고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착한 마음이, 그 굳은 결심이 어미인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직 어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아는데 어미가 되어 어찌 그 어깨에 더 큰 짐을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들 몰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신장도 검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내 나이를 보더니 어렵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장기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정정합니다. 매일 밭일도 합니다. 제발 검사라도 받게 해주세요. 내 간절함에 의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비밀스러운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병문안을 간다고, 아들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신이시여. 제발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만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어미의 이기적인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던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내 신장이 딸에게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어미의 장기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가 좋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70 먹은 노모가 딸을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그 어느 자식이, 어느 남편이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예정대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을 동시에 수술실로 들여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나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조용히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나는 의사에게 내 아들의 신장 대신 내 신장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윤리적인 문제라며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70입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딸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가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눈물 어린 호소에 의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내 아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모든 가족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어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수술 날짜를 아들보다 하루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서 하루 먼저 입원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병원 밥 맛없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착한 아들을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살려야 했고 내 아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어미의 숙명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아,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다 해줄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약속을 나는 그렇게 홀로 다짐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이동 침대에 누워있으니 70평생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남편과 함께 억척같이 밭을 일구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습니다. 감기를 달고 살았고 밤이면 열이 펄펄 끓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저 여린 아이가 아플까 자책하곤 했습니다. 행여나 기가 죽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맛있는 것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우렁찼습니다. 제 누나가 아픈 것을 알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아들은 늘 자신의 것보다 누나를 먼저 챙겼습니다. 맛있는 과자가 생기면 반으로 쪼개 누나에게 먼저 건넸고 학교에서 받은 상장도 누나에게 자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기에 누나에게 신장을 주겠다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연한 희생을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겐 두 아이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같은 내 새끼들이니까요.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은 일은 도맡아 했고 자식들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가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그 곰 같은 남자가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수술대에 눕는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아마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리고 아들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테니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안심시키려 말을 걸었지만 사실 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늙은 몸이라도 쓸모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된다는 말과 함께 내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수술 부위가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선명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딸은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따님도 무사히 회복 중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냈구나. 내가 내 딸을 살렸구나. 병실로 돌아오자 남편과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두 사람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나, 괜찮아. 보다시피, 멀쩡하잖아. 어머니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오늘 수술은 분명 제가.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70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어미를 용서해라.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내 신장을 주기 위해 의사에게 부탁했던 일 그리고 아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일까지. 아들은 내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나를 원망했습니다. 누나는 제가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냐고요. 아들의 절규에 내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저 마른 세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돌아갔고 남편은 간이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나는 수술 부위의 고통보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일일까? 내 욕심이, 내 고집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니까요.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딸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주기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와 내 딸은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서 회복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하루에 한 번 휠체어를 타고 딸의 병실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얼굴에 부기도 빠지고 까칠했던 피부도 조금씩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투석을 받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돌았습니다. 딸은 아직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신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걔한테 평생 빚졌네. 딸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나 봅니다.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왔지만 내 병실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원망과 누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과 나 사이에서 말없이 묵묵히 간병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뚝뚝했지만 정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 수액을 갈아 끼울 때, 내 식사를 챙길 때 그 손길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에 내가 아파서 뒤척이면 말없이 일어나 내 등을 쓸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소. 당신도 고생했소. 그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은 딸이 퇴원하기 며칠 전에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던 딸이 아들을 위한 보양식이라도 챙겨줘야겠다며 남편과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드러 나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들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누나한테 신장 준 사람. 나 아니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니면. 그럼 누구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야. 어머니가. 누나한테 신장 주신 거야. 순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게 사실이야, 엄마. 나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눈물도 감동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70 넘은 엄마가. 왜? 딸은 아기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어떻게 엄마 몸에 칼을 대게 해. 나는 그런 거 바란 적 없단 말이야. 딸의 절규는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제발. 그러지 마. 엄마 괜찮아. 봐, 이렇게 건강하잖아. 뭐가 괜찮아. 내가 엄마 등골 빼먹은 년이야. 내가 엄마 죽인 년이라고.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누나를 달래지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담배가 생각났는지 초조하게 주머니만 뒤적이다가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 사랑이, 내 희생이 결국 내 자식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아닐까? 어미의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은 내 고집이고 욕심이었던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수술 부위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휠체어를 탄 딸이 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딸의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나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가 미안해. 다 늙은 어미가 고집부려서. 너 놀라게 했지.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70평생 딸과 이렇게 깊은 속내를 나누며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준 새 생명, 정말 소중하게 아끼면서 건강하게 살게. 엄마한테 받은 이 사랑,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다시 살아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내 곁에 이렇게 따뜻하게 숨 쉬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미와 딸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딸과 나는 나란히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마신 바깥 공기는 참으로 달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정성껏 끓여놓은 호박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할게요. 아들은 그날의 미안함 때문인지 우리 모녀 곁을 떠나지 않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듬직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 컸네, 우리 아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뚝뚝했던 남편은 내게 매일 어디 아픈 데는 없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틱틱대던 딸은 하루에 3번씩 내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처자식을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돋보기를 쓰고 앉아 아기 손주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골랐습니다. 몸에 남은 수술 자국은 볼 때마다 아프기보다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생명을 나눠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딸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엄마, 내가 호해줄게라며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나는 소리내어 웃곤 했습니다. 아픔은 지나갔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고구마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껍질을 벗겨 내게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너도 하나 먹어라. 우리 집 기둥이라며 놀렸고 아들은 누나나 많이 먹어. 이제 건강해야지라며 받아쳤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자식들 웃는 모습 보려고 이 따뜻한 저녁 한 끼 함께 하려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내 신장 하나를 내어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내 딸의 생명, 그리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를 되찾았습니다. 70의 나이에 나는 비로소 어미의 역할을 다 해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걱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 걷는 길이 넘어지지 않을까, 바람 불면 춥지 않을까, 어미의 마음은 평생 졸이며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곁에 있어 주어서 참 고맙다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내 몸의 일부는 내 딸의 몸속에서 오늘도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오늘 내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